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글마당길 53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수필은 박영자 수필집 은단말의 봄에 실린 둘의 상을 그리며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실 거죠? 둘의 상을 그리며 박영자. 장작을 피는 깊숙한 아궁이가 있던 그 집에서 우리 육남매가 자라던 시절의 기억을 가끔 꺼내보고 혼자서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한다. 아버지가 직접 지으시다시피 한 집인데 외풍이 퍽 새었다. 둥근 두레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마주 앉으시고 우리가 혹처럼 둘러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며 밥을 먹던 그 시간은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녁이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우리 여섯이 끼어 미지근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에 발을 묻은 채 부채살처럼 동그랗게 누워 도란거렸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가물가물 멀어져간 기억이지만 언뜻 물컹한 어머니의 젖무덤이 떠오르는 건 웬일인가. 맞이인 나는 언제나 어머니로부터 가장 먼 자리였다. 막내는 늘 어머니 품속이었고 어린 차례대로 어머니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들만의 법이었다. 한참 도란거리다가 막내 동생이 잠들면 나는 짧은 팔을 한껏 늘려 어머니의 젖무덤을 향해 손을 뻗는다. 손끝에 만져지던 그 보드랍고 뭉클한 감촉은 나를 안도하게 했다. 눈을 감고 가까스로 닿는 그 감촉을 즐기다가 슬쩍 어머니 등 뒤로 파고들어 어머니를 마음껏 껴안고 다리를 허리에 감은 채 착 달라붙으면 그제야 스르르 잠이 오곤 했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신 날이면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의 노랫가락에 취해야만 했다. 우으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노래는 늘 구슬프고 한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도 난 그런 노래가 좋았다. 속으로 따라 부르다 공연히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귀에 익은 그 노래를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혼자 웃는다. 일부러 배우지 않았는데도 가사 한자 틀리지 않으니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살을 부비며 살아온 육남매이기에 우리의 정은 살뜰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져주기도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은연중에 배웠다. 가족이란 최소한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부부는 아들 둘을 공부시킨다고 객지로 보내놓고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얼마나 노심초사했던가. 남편과 둘이 밥상을 앞에 놓고 식사기도를 하면서도 떠오르는 것은 두 아들의 얼굴이다.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사 먹는 밥이 어미 밥만 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나는 그 애들을 향해 늘여놓은 끈을 흔들어 본다. 2~3번 신호음이 울리면 어김없이 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밥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는데? 엄마는 또 밥 타령이세요? 그냥 적당히 먹었지 뭐.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시시한 몇 마디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얼마나 알까. 병원 밥을 먹는 작은 아이에게는 그 끈을 흔들어 보기조차 망설여진다.
밥 먹을 새도 없이 바쁘다는 아이에게 행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나는 남편과의 겸상 앞에서 아이들 둘과 함께 했던 네 가족 시절의 식탁을 그리워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썰렁하지는 않았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이제 나는 혼밥을 먹는 처지가 되고 보니 겸상하던 시절이 남아 그리워진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육남매가 둘러앉아 먹던 커다랗고 둥근 두레상이 몹시 그립다. 부모님도 두 분만의 쓸쓸한 식탁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들을 그리워하셨을 게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89가지 혼자만의 밥상 앞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서글픈 식사를 하셨을까. 이제야 절절하니 철들자 망령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다. 서울이며 충주, 청주로 흩어져 사는 동생들이 전화를 하면 또 첫마디가 언니 밥 먹었어? 이다. 밥이 뭐길래 이토록 집요한 것일까? 없어서 밥을 못 먹을 경우도 있겠지만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고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으니 가족 간에 이보다 더 간절한 안부가 없겠다는 걸 깨닫는다. 어느 할머니는 6.25 때 집 나간 아들을 위해 48년 동안을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아들의 끼니를 떠놓다 돌아가셨단다. 내 어린 시절 어머니도 그러셨다. 출타하신 아버지의 밥그릇이 수건에 쌓여 아랫목을 차지하던 일은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뿐 이젠 멀어져간 옛 이야기다. 때로는 이렇게 서로가 흩어져 살며 서로 그리워하는 이런 삶보다 농경시대 생활이 훨씬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3대,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며 함께 밥 먹고 살 부비며 사니 서로가 못 만나 그립거나 궁금한 일도 없을 터이니 말이다.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려 했던 비정한 아버지 이야기가 가슴을 친다. 얼마나 못난 아비였으면 자식 하나 못 먹여 살려 새끼의 손가락을 팔아 제 밥을 빌어 먹으려 했는가. 더 가슴 저리게 하는 것은 아이의 말이다. 아버지, 아프지 않아요. 못된 아비나마 함께 살겠다고 허물을 묻어주려 한 아이의 그 마음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를 나눈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잊힐만 하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니 그것도 이젠 무감각해진 다반사가 된 일이지만 결국은 밥 못 먹인 아비의 책임을 목숨과 바꾼 게 아닌가.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흩어지며 인륜이 힘없이 무너져 내려도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비정하고 각박한 순환의 시대를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2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가족을 위해 외조를 타고 페인트 칠을 하던 거룩한 아버지가 있는 한 세상은 모두 어둠만은 아니다.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름이 어디 있으며 가족만이 경쟁자가 아니요 영원한 내 편이며 모든 삶의 의미인 것을 먼 하늘 노을빛 속에 자식들 얼굴이 얼비친다.